안녕하세요. 저는 신기한 기적을 경험한 40대 여자입니다. 전 얼마 전 기적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신기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아서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지금도 주변 사람들에게 저와 가족들이 겪은 우연과 인연에 대해 말해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놀란답니다. 이렇게 재밌고 놀라운 일을 저 혼자만 알고 있긴 아쉬워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부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 아버지는 정말 강인하신 분이세요. 어릴 땐 아버지가 뭔가를 두려워하시거나 망설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시고 혹여나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릴 때 계곡으로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하필 전날에 비가 온 뒤라 물살이 평소보다 훨씬 거세더라고요. 여보, 근데 물살이 너무 거센 것 같지 않아? 애들 놀기에 좀 위험해 보여. 그러게, 어제 비가 왔다더니 물이 많이 불었네. 얕은 데서만 놀게 해야겠어. 수영아, 수민아, 멀리 가지 말고 바로 이 앞에서만 놀아야 한다. 네, 아빠. 저와 여동생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얕은 물에서만 발을 담그며 놀았습니다. 그런데 제 여동생은 얕은 물이 시시했는지 조금씩 깊은 곳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야, 수민아, 아빠가 여기서만 놀라고 했잖아. 그쪽으로 가지 마. 치, 여긴 너무 시시해. 나 수영하고 싶단 말이야. 동생은 제 말을 무시하고 첨벙첨벙 헤엄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그때 갑자기 제 동생이 미끄러운 바위에서 발을 헛디뎌 급류 쪽으로 휩쓸려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동생은 순식간에 물살에 휩쓸렸고 그런 동생을 보며 모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옆에 있던 어른들도 당황해 움직이지 못했었는데 아버진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수민아, 아빠 말 들려? 거기서 꼼짝 말고 있어. 아버진 동생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더니 이내 곧바로 계곡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고 거센 물살 속에서도 아버진 거대한 바위살을 헤엄쳐가며 동생을 붙잡으셨고 마침내 한 손으로 동생을 번쩍 들어올리더니 다른 한 손으로 바위를 잡고 버텨내셨어요. 전 지금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거든요. 그렇게 어렵사리 동생을 구한 아버진 동생을 품에 안고 무사히 얕은 물가로 돌아오셨고 동생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아버지 목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손등은 날카로운 바위에 긁혀 온통 상처투성이었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껄껄 웃으셨어요. 그러게 아빠 말 잘 들으라고 했지, 이 녀석아. 계곡 물살이 얼마나 무서운데 겁도 없이 거기까지 헤엄쳐가. 그래도 안 다쳐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저희 아버진 언제나 가족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진짜 슈퍼히어로였습니다. 전 아버지만 계신다면 세상 무서울 게 없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든든한 울타리인 줄만 알았던 아버진 뜻밖의 사고로 단 한 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끔찍한 사고가 나던 날 아침, 아버진 아침 일찍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외출 준비를 서두르셨어요. 아빠,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어디 가세요? 왜 벌써 일어났어? 아빠 일 가야지. 요즘 배달 일이 바빠서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야 하거든. 점심쯤엔 돌아올 테니까 넌 들어가서 더 자. 그 당시 아버진 하시던 사업이 조금 힘들어지셔서 새벽에 배달 일까지 하며 생활비를 벌고 계셨습니다. 아버진 잠결에 배웅을 나온 제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시곤 오토바이를 타고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전 엄마에게 정말 충격적인 사고 소식을 듣고 맙니다. 수영아, 이를 어쩌면 좋니? 네 아빠가 글쎄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으로 실려갔다는데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거면 어쩌니?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던 아버진
안개가 짙게 낀 도로에서 갑자기 앞서가던 차량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그 차를 피하려다 미끄러지면서 큰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아버진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다리 쪽에 부상이 심해 긴급 수술에 들어가셨어요. 엄마 전 제발 아버지가 무사하시길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요? 수술실에 들어갔던 아버진 온몸에 흉터가 가득한 채로 침대에 실려 나오셨어요. 다행히 다른 곳은 경미한 타박상 정도였지만 문제는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심하게 다친 다리가 문제였습니다. 아버진 몇 번의 크고 작은 수술을 받으셨지만 결국 사고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게 되셨죠. 몸이 불편해진 아버진 이전의 자신감을 모두 잃으시고 크게 절망하셨고요. 아빠, 우리 밖에 좀 걸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재활치료도 잘 받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빨리 낫는다고 했잖아요. 됐다. 이 다리로 쩔뚝거리면서 다니면 남들이 손가락질해. 그냥 나 좀 내버려둬. 아버지 상처 입은 마음은 이해가 됐지만 저도 자식인지라 계속 누워만 계시는 아버지가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버지께 짜증도 내고 언성을 높여 화도 냈어요. 자꾸 그렇게 누워만 계시면 안 돼, 아빠. 제발 조금만 힘내세요. 아빠가 이렇게 주저앉으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하지만 아버진 제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모든 소통을 차단했습니다. 저도 저대로 그런 아버지가 너무 속상해 조금 더 지나선 아버지와 말도 섞지 않았어요. 갈수록 사이가 나빠지는 부녀지간 때문에 가운데서 어머니만 마음고생을 하셨죠. 수영아, 그래도 아빠한테 그렇게 화부터 내면 어떡하니? 네 아빠가 속상해서 저러는 거잖니. 엄마, 나도 속상해요. 아버지 저러고 누워만 계시는데 아주 분통이 터져서 죽겠다고요. 그러니 제가 아빠만 보면 화가 안 나겠어요? 그 당시 아버지가 다치신 이후로 어머니가 집안의 모든 생활비를 책임지고 계셨고 저와 동생도 이제 대학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더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결국 가세는 완전히 기울었고 여동생은 급기야 대학 입학까지 포기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엔 좀 늦게 가도 돼요. 나 그냥 바로 취업할래요. 등록금도 너무 비싸고 대학 가면 교재비랑 생활비까지 드는 돈이 엄청 많대요. 정 대학에 가고 싶으면 나중에 돈 모아서 가도 되잖아요. 엄마 전 여동생의 말을 듣고 너무나 속상해 눈물까지 흘렸답니다. 하지만 도저히 비싼 학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저도 1학년 등록만 해놓고 휴학을 한 상태였거든요. 전 그 순간에도 여전히 누워 계신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셨을 아버지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 거였죠. 동생의 대학 포기는 아버지에게도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늘 하던 것처럼 아버지가 누워 계신 자리를 살폈는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전 깜짝 놀라 마당으로 나가보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너무나 눈물겨운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야, 강춘길이 너 이 정도 못 버티는 놈이었어? 버티란 말이야. 아버지 말을 듣지도 않는 다리를 주먹으로 내리쳐가며 걷는 연습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 아버진 땀까지 뻘뻘 흘리고 계셨습니다. 전 그런 아버지 곁으로 조용히 다가가 곧 넘어질 것 같은 아버지를 부축해드렸어요. 아버진 잠시 놀라신 것 같았다가 이내 절 바라보시며 힘겹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빠가 이제라도 다시 걸어보려고 하는데 운동한 지가 오랜만이라 쉽지가 않구나. 우리 딸이 아빠 좀 도와줄래? 그럼요, 아버지. 이제 저한테 언제든지 손 내미셔도 돼요. 제가 아빠의 든든한 왼쪽 다리가 될게요. 그렇게 다시 기운을 차리고 어렵사리 첫 발을 뗀 아버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재활을 위해 애쓰셨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달리거나 똑바로 걸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 무리 없이 하실 정도로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어요.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게 된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저희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도 저도 그런 아버지를 몇 번이고 말렸지만 아버진 기어이 아시는 분의 식당에 나가 청소를 하고 서빙 일을 도우셨어요. 그렇게 한 달 뒤 아버진 저희 자매 앞에 흰 봉투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이거 얼마 안 돼. 내가 몸이 불편하다 보니 월급을 많이 받는 일을 할 수가 없더구나. 그래도 이거 받고 너희들 등록금에 보탰으렴. 수민이 넌 대학 등록까지 몇 달 더 남았지?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든 등록금을 마련해 볼 테니까 잔말 말고 학교 다닐 생각부터 해. 아버진 불의의 사고로 삶의 의지를 잃으셨지만 역시나 가족들을 위해 다시 슈퍼맨처럼 일어나셨습니다. 전 아버지가 주신 돈을 동생 등록금으로 주었고 대신 휴학을 조금 더 늘렸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으신 것과 동생이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된 게 너무 기뻐서 제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찼습니다. 비록 등록금을 버느라 휴학을 밥 먹듯이 하며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했지만 종일 식당에서 일하는 어머니와 불편한 다리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전 남들 4년 다닌다는 대학을 무려 6년 만에 졸업할 수 있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전 그저 돈만 열심히 벌었어요. 여러 군데 직장을 전전하며 그렇게 여유 없이 살았던 것 같네요. 그러다 제 나이가 벌써 40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그 무렵 전 경력직으로 조건이 조금 더 나은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장에서 전 평생을 함께할 인연을 만나게 되었죠. 같은 직장 동료였던 남편은 쾌활하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연애 때부터 종종 저희 가족들과 밥을 먹거나 시간을 보낸 적도 많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과 저희 가족들이 외식을 하러 밖에 나오면 남편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춰 걸음이 느린 아버지와 속도를 맞추더라고요. 아버님, 저랑 같이 가시죠. 수영인 걸음이 너무 빨라서 따라잡으려면 저까지 숨이 차다니까요. 아버님과 이렇게 걸어가는 게 속도가 맞아서 딱 좋네요. 남편은 아버지를 배려해서 일부러 한두 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걸어가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계단을 오를 때도 팔을 살짝 내밀어 잡아드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신호가 바뀌면 아버지가 조급해하시지 않게 항상 그 곁을 지켰어요. 자네가 아직 수영이랑 결혼 전인데도 참 많은 의지가 되네. 꼭 내 아들 같아. 부담 가지라는 말은 아니고 난 그냥 자네가 참 좋네. 아버지 남편 앞에선 농담도 잘하시고 많이 웃기도 하셨어요. 저희 자매만 키우시다가 아들 같은 남편이 있어서 좋으셨나 봐요. 저도 그런 남편을 보면서 참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아버지가 안 계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들었거든요. 난 어릴 때부터 아빠랑 손잡고 다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다. 나도 아빠랑 목욕탕도 가고 싶고 주말에 공도차로 가고 싶은데 난 그게 안 되니까. 어릴 땐 어머니가 너무 바쁘셔서 혼자 있는 시간도 길었거든. 그런데 수영이 네 덕분에 나도 아버지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기뻐. 그래서 친아버지 모시듯이 잘 모시고 싶기도 하고. 남편은 언제나 진심으로 저희 가족들을 챙겼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곧 가족이 될 남편의 어머니께 진심을 다하고 싶었어요. 예비 시어머니 만나기 전부터 남편에게 예비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많이 전해 듣기도 했고요. 우리 어머니는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으신 분이야. 정이 많아서 쉽게 사람을 믿고 또 쉽게 상처받기도 하시는 것 같아. 아마 수영이 널 만나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저는 남편의 말대로 섬세한 예비 시어머니의 취향에 맞춰 꽃다발도 사고 맛있는 디저트까지 준비해 예비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경재씨 여자친구 강수영이라고 해요. 어머님이 꽃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봤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어머나, 예뻐라. 이렇게 예쁜 꽃다발은 처음이네. 정말 고맙다. 그래, 수영이라고 했지? 수영이 닮아서 예쁜 꽃이네.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고맙다고 환하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안 그래도 체구가 작으신데 큰 꽃다발까지 들고 계시니까 너무 귀여워 보이셨어요. 전 한눈에 예비 시어머니와 좋은 고부지간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의 환대를 받으며 집으로 들어서자 집안 곳곳에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오빠 어릴 때 사진이에요? 어릴 때부터 완전 개구쟁이였네요. 웃는 모습이 지금이랑 똑같아요. 벽에 붙은 남편의 사진엔 햇볕에 까맣게 그을린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 졸업날 예비 시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학사물을 쓴 모습까지 단란한 두 식구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어머님 혼자 남편을 키우느라 고생이 참 많으셨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행복한 가족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한참을 사진을 보고 있는데 거실 구석에 아이를 안고 있는 무척 젊은 시절의 예비 시어머님 사진도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니 조금 이상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어머님, 근데 이 사진엔 왜 아이가 2명이에요? 이 사진 어머님 사진 아니에요? 놀랍게도 빛바랜 흑백 사진 속의 어머님은 남편과 똑같이 생긴 아이 둘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그 사진을 발견하신 걸 보고 많이 놀라신 것 같았어요. 제 물음엔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바닥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혹시 실례를 한 건 아닌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예비 시어머님이 급기야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어머님, 지금 우시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실례되는 질문을 했나 봐요. 아니다. 내가 주책이라서 그래. 이제 수영이 너도 우리 식구가 될 테니 말해주는 게 낫겠지? 어머님은 그러더니 잠시 남편을 바라보셨어요.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요. 사실은 말이다. 사진 속 두 아이 모두 내 아들들이야. 우리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란다. 둘이 쌍둥이거든. 네? 쌍둥이라고요? 오빠한테 한 번도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말을 못 들었거든요. 그게 말이다. 나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거든. 이젠 솔직하게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예비 시어머님은 그러시면서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지난 날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세아가, 난 사실 미혼모였단다. 애들 아빠고 마음이 맞아서 결혼 전에 덜컥 쌍둥이를 임신했거든. 근데 애들 아빠는 나에게 영 확신이 없었나 봐. 내가 임신 8개월 차쯤 됐을 때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린 거야. 졸지에 난 만삭에 혼자가 됐지. 쌍둥이를 임신한 무거운 몸으로 혼자가 된 예비 시어머님은 도저히 친정으론 돌아갈 수 없었다고 해요. 친정 어르신들이 알면 정말 기함하실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어머님은 주소만 겨우 알고 있던 시댁으로 물어물어 찾아가셨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어머님을 맞아준 건 시댁 식구들의 차가운 시선과 막말뿐이었죠. 예비 시어머님이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시할머니는 어머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치셨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와? 여자가 몸과 집을 얼마나 함부로 했으면 혼사도 치르기 전에 애부터 갖느냐 말이야. 재수가 없으려니까 집안에 별 찾것이 다 들어오는구나. 거기 뭐하고 있어? 당장 소금 부리고 내쫓아라. 예비 시어머님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그것이 아니면 이제 물러날 곳이 없으셨을 테니까요. 그 이는 연락도 안 되고 제가 이 몸으로 갈 데가 없어서요. 이제 곧 아이가 나올 것처럼 움직이는데 혹시 전 안 되더라도 이 아이들만이라도 받아주실 수 없을까요?
어머님은 여전히 매서운 눈초리를 하고 있는 시댁 어르신들께 매달렸답니다. 그러자 집안 어르신 한 분이 비웃듯 말했답니다. 아니, 그 애가 우리 집안 핏줄인지 어떻게 알아? 어디서 엄한 짓 하다가 우리 조카한테 뒤집어 씌우는지 어떻게 아냐고. 너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세상 물러난 짓을 하고 다닌다고 소문이 났더라. 네가 그렇게 남자를 좋아한다며? 너 우리 집이 좀 사는 것 같으니까 뭐라도 뜯어먹으려는 거지?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전 남자라고 그이가 전부예요.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아니면 한 번만이라도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시할머니가 임신 중인 어머님을 문 밖으로 끌어내셨고 문을 쾅 닫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셨대요. 너 같은 거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으니까 당장 꺼져라. 다시 또 한 번 찾아오면 그땐 아주 요절을 낼 거야. 결국 어머님은 배를 감싸진 채 문 앞에 주저앉아 눈물만 펑펑 흘리셨습니다. 결국에 몸을 일으켜 눈물 범벅인 얼굴로 시댁을 떠났지만 그날 받은 모욕과 서러움은 평생 잊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때 아이들 아니었으면 내가 무슨 정신으로 버텼을지 모르겠다. 시댁에서도 쫓겨나고 갈 곳이 없어서 밤늦도록 한참을 헤매고 다녔지. 그때가 벌써 42년 전이니 옛날 어른들 입장에선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도 없고 확인할 길이 없어 더 매정하셨을 거야. 다행히 마음 좋은 마을 어르신이 문간방을 내주셔서 이 한 몸 뉘일 곳은 생겼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이 참 걱정이었지. 결국 예비 시어머님은 혼자 쌍둥이를 출산하셨지만 몸조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큰 병까지 얻어 시름시름 앓고 계셨답니다. 쌍둥이 아들들은 계속 배가 고프다고 우는데 젖도 물리지 못해 어머님은 그저 아들들을 안고 울기만 하셨대요. 그러다 우리 친정에서 어떻게 수소문을 하셨는지 내가 있던 곳으로 찾아오셨어. 우리 어머니가 바짝 마른 몸으로 아이들을 젖먹이고 있는 날 보고 어찌나 놀라셨는지 충격으로 기절까지 하셨지 뭐. 그래도 친정에선 날 버리지 않았고 난 죄인된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단다.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 나이가 고작 21살이었고 어머님의 친정에서도 아직 어린 딸이 더 걱정이었던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님의 외할머니께선 차라리 아이를 입양 보내자고 하셨대요. 시어머님의 어머님도 그러길 바라셨고요. 안 돼요. 이 아이들 제가 키울 거예요. 안 그래도 아빠 없는 애들을 아예 고아로 만들자고요? 불쌍한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그래요? 제가 다 키울게요. 우리 애들 제가 책임질게요. 제발요. 하지만 모두가 잠들어 있던 밤 외할머님은 결국 둘째 아이를 몰래 데려다 고아원에 맡기고 돌아오셨답니다. 아이가 없어진 걸 눈치챈 어머님이 아이를 찾아 헤맸지만 아이는 이미 그곳에도 없었대요. 외할머님은 그런 어머님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네가 두 놈 다 보낼 수는 없다길래 한 놈만 맡기고 왔다. 그 몸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거야? 애비도 없이. 그 앤 더 좋은 곳으로 입양 갈 테니 오히려 잘된 거라고 생각해라. 하지만 예비 시어머님은 아이를 뺏겼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대요. 매일 어머님과 외할머니와 싸우고 서로 상처되는 말들을 주고받았죠. 그땐 우리 외할머니가 내 아이를 버리고 왔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몇 년 동안이나 아이를 찾아 전국의 고아원을 이잡듯이 뒤지고 다녔지. 그러다 어느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고아원에서 우리 둘째 아들 발견하게 된 거야. 다행히 그 고아원 원장님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었는지 우리 둘째 녀석이 몰라보게 건강하게 자랐더라고. 그때 난 둘째 녀석 찾느라 정신이 팔려서 정작 우리 첫째 아들은 맨날 배를 골고 있었거든. 예비 시어머님은 결국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둘째 아들을 보고 뒤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어머님이 힘들게 키우는 것보다 고아원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입양을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았나 봐요. 그러다 1년 후 마침내 좋은 분들에게 입양을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됐고, 그 이후론 둘째 아들 찾기를 완전히 포기하신 거죠. 내가 매번 고아원 앞을 기웃거리다가 고아원 원장님이 날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 입양 간 집 연락처를 주신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싫다고 했다.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아이를 달라고 할 것 같았거든. 그리고 그 아이 입장에서도 입양하러 사는 것보다 그 집안의 늦둥이 아들로 사는 게 행복할 테니까. 나라는 엄마가 있었다는 걸 몰라도 난 그 아이가 행복하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다. 어머님의 둘째 아들은 어느 30대 중반 부부에게 입양이 되었대요. 그때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집에 여유도 있고 인품도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셨다네요. 그래서 입양을 선택하신 거였고요. 그렇게 둘째 아이를 완전히 떠나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남편을 안고 피눈물을 흘리셨답니다. 그래, 이 못난 엄만 있고 그 집에서 배부르게 행복하게 지내렴. 나 같은 건 완전히 잊어버리고. 마침내 예비 시어머님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다 듣고 나자 남편도 저도 어느새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엄마, 혹시 이제라도 내 동생 석재를 찾아볼 생각 없어요? 이제 세월도 많이 흘렀고 석재도 다 이해할 거예요. 아니다. 이제 와서 뭘. 그 아인 부잣집에서 훌륭하게 자랐을 텐데 굳이 지금 와서 충격을 주고 싶지 않다. 우리 그냥 이대로 묵고 살자꾸나. 하지만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님은 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전 그런 어머님을 따뜻하게 안아드렸어요. 이젠 정말 제 어머니같이 시어머님을 모셔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드디어 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결혼하고 4년이 지나 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시어머님도 저희 부모님도 물심양면으로 육아를 도와주셨고요. 사부인, 우리 손주 좀 보세요. 김서방이랑 눈이 똑 닮았지 뭡니까? 아이고, 요 토강코는 우리 며느리를 똑 닮았는걸요. 양가 어르신 모두 손주들 재롱 보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즐거워하셨어요. 저도 힘들긴 했지만 아이들 키우는 맛에 푹 빠져 있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가던 어느 날, 그날 모처럼 남편과 저 둘 다 집에서 쉬는 날이라 점심을 맛있게 먹고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단잠에 빠져 있었는데 저와 제일 친한 친구 녀석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나 점심 먹고 깜빡 잠들었네. 무슨 일이야? 야, 지금 네가 속 편하게 잘 때가 아니야. 너 혹시 이혼했어? 친구는 대뜸 제게 이혼했냐고 소리치더라고요. 저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친구는 남양주에서 부동산 업체를 운영 중인 꽤 똑똑한 애였거든요. 평소에 허튼 소리 할 친구가 아닌데 그날따라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 말 좀 들어봐. 여기 남양주에 다산 신도시 알지? 거기 젊은 사람들 많잖아. 신혼부부들한테 인기도 좋고. 근데 방금 네 남편이 신혼집 구하는 중이라고 어떤 여자랑 우리 부동산에 찾아왔다니까? 지금 우리 직원이 집 보여주러 나갔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친구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지금 내 남편 내 옆에서 낮잠 자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뭐. 그런데 갑자기 그때 이상한 예감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남편과 소름 끼치게 닮은 사람이라면 세상에 딱 한 명뿐일 테니까요. 아무래도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 그래서 그제야 다급하게 친구를 붙들었습니다. 야, 그 신혼부부 그 자리에 그대로 붙들어놔. 어디 못 가게 꽉 잡고 있어야 한다. 아, 왜? 네 신랑도 아니라며. 글쎄, 그럴 일이 있어.
나 지금 우리 신랑 깨워서 갈 테니까 진짜 제발 그 사람들 붙잡고 있어줘. 내가 밥 한 끼 거하게 쏠게. 아니다. 앞으로 평생 부동산은 너희 업체만 이용할게. 전 대체 무슨 소리냐고 어리둥절하게 묻는 친구를 뒤로하고 곧장 남편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옷을 대충 걸치고 황급히 남양주로 향했어요. 조금 전까지 제 옆에서 자고 있던 아이들도 남편도 모두 영문을 모르고 제가 가라는 대로 움직였죠. 여보, 근데 어디 가는지만 알려주면 안 될까? 나 지금 자다가 꿈 꾸는 것 같아. 엄마, 우리 지금 어디 가요? 우리 소풍 가요? 아빠 차 되게 빠르다. 내가 지금 확실하지가 않아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당신도 가보면 알 거야. 전 그 당시 강동구에 살고 있었는데 차가 안 막히면 남양주까지 30분이면 갈 거리였거든요. 남편은 제가 옆에서 하도 재촉을 하자 악셀을 조금 더 밟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2분 만에 친구의 부동산에 도착했어요. 제가 정신없이 차에서 내려 부동산에 들어가자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친구가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수영아, 왔어? 아니, 네가 잡아두라고 해서 우선 잡아두고 있긴 한데 대체 무슨 일인데? 그 사람들 지금 어딨어? 제가 숨가쁘게 묻자 친구는 손으로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한 부부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하도 소란을 떨자 그제야 그 부부가 얼굴을 들어 저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희 부부뿐 아니라 부동산에 있던 모든 부부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그 신혼부부 중에 남자의 얼굴이 제 남편의 얼굴과 소름 끼치게 닮아 있었거든요. 친구는 제 옆으로 와서 조용히 제 옆구리를 찔렀고요. 거봐, 내가 네 신랑이랑 진짜 똑같이 생겼다고 했지? 그러니까 내가 착각을 하지. 그때 부동산에 있던 모든 사람이 믿기 힘든 이 광경을 보고 저마다 한마디씩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던 건 저희 남편과 그 남자뿐이었어요. 한동안 서로 똑 닮은 얼굴만 바라보고 있던 두 사람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재라고 합니다. 혹시 절 아시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석재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마침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그쪽이 김석재예요? 석재가 맞아요? 네, 제가 분명 김석재 맞습니다. 남편은 그제 오열하며 연신 그 남자 이름, 하나뿐인 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건 남편이 무려 46년 만에 불러보는 이름이었어요. 석재야, 네가 정말 석재가 맞아? 아니, 어떻게 여기서 널 만날 수가 있어? 이게 무슨 일이냐 대체? 남편이 동생의 이름을 연신 부르며 울자 시동생의 예비 신부로 보이는 여자가 몹시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 남편을 아세요? 근데 왜 그렇게 슬프게 부르시는 거예요? 오빠,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봐. 하지만 여기서 정말 놀라웠던 건 곧이어 저희 시동생 입에서 나온 말 때문이었습니다. 형님, 형,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요. 저도 가족들을 찾으려고 무척 애썼는데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아니, 내가 형님인 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너 사실 다 알고 있었어? 네가 입양을 가게 된 걸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시동생은 그러면서 저희에게 역시나 기적 같은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46년 전 30대 중반 부부에게 입양을 간 시동생은 그저 그 집안의 늦둥이 외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죠. 하지만 몇 년 전 팔순을 넘긴 양부모님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셨고 결국 그제야 시동생에게 미처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털어놓으셨답니다. 석재야, 사실 너에게 말하지 못했던 게 있어. 넌 틀림없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지만
사실 널 낳은 친어머니가 따로 계셔. 그동안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널 너무 사랑해서 끝까지 내 아들로만 두고 싶었지만 내가 하늘로 떠나고 난 뒤 혼자 남을 석재 네가 눈에 밟혀서 이젠 진실을 말해줘야겠어. 많이 놀랐지? 하지만 넌 우리 부부에게도 널 낳아주신 친어머니께도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아이였다는 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시동생의 양부모님은 돌아가시기 몇 해 전 입양 사실을 알려주셨고 그로부터 2년 후 두 분이 다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시동생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지만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곧바로 친가족들을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세월이 너무 오래 흘렀고 오래전 시어머님이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 연을 끊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네요. 시동생에게 남겨진 건 오래된 입양 서류 한 장과 어린 시절 살던 동네 이름 정도뿐이었다고 해요. 시동생은 그 희미한 단서를 붙잡고 혼자 발품을 팔며 옛 동네를 찾아다녔지만 그곳 사람들도 이미 대부분 이사를 가고 없었을 겁니다. 결국 저희는 서로에게 닿고 싶어도 닿을 수 없던 모든 사연을 알게 되었고 모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전 친어머니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도저히 연락이 닿지 않아 혹시 무슨 큰일이라도 당하신 건 아닌지 걱정했어요. 제 양부모님이 먼 훗날 제가 친가족을 찾을 걸 예상하고 이름도 예전 그대로 두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형수님과 조카들까지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부동산은 이미 눈물바다가 되었고 저희의 사연을 모두 들은 직원들도 연신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석재야, 우린 쌍둥이 아니냐. 이제 그만 존칭은 내려두고 앞으로 친형제로 살자. 다시 한 가족으로 살아야지. 내 동생 석재야. 형, 정말 보고 싶었어. 형. 그래, 내가 네 형이다. 옆에 계신 분은 재수 씨 맞지?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됐네요. 저 석재 쌍둥이 형입니다.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어서 어머니께 가자. 어머니가 한평생 널 얼마나 그리워하셨는데. 저흰 그 길로 곧장 시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어머님이 얼마나 놀라실까 걱정 반, 설렘 반이었어요. 그때 시어머님은 소일거리로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저희는 곧장 시어머님의 반찬 가게로 향했고 주방에서 음식을 하시던 어머님은 저희 부부가 갑자기 찾아오자 놀란 표정으로 나오셨습니다. 아니 너희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야? 혹시 반찬 떨어졌어? 아니면 애들 봐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미리 연락 좀 하고 오지. 그럼 내가 가게 문 닫고 갔을 텐데. 어머님,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오늘 어머니께 꼭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게 문 일찍 닫으시고 저희랑 같이 가세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너희가 급하다니까 같이 가긴 하겠다만 너무 놀랄 일은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우리 아들네가 나 뭐 맛있는 거라도 사주려고 그러나? 그렇다면 아주 나 오늘 비싼 거로 먹을 거야. 시어머님은 무슨 일인가 싶어 조금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저희와 함께 시동생이 기다리고 있던 카페로 향하셨죠. 저희는 우선 시어머님이 너무 놀라시지 않게 먼저 차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엄마, 카페에서 만날 사람이 있는데 너무 놀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잡수고 계세요. 엄마 쓰러지실까 봐 걱정돼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들, 오늘 좀 이상하다. 아니, 대체 누굴 만나길래 엄마 쓰러질 걱정까지 하는 거야? 일단 들어가서 기다리고 계시면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저흰 그렇게 시어머님을 모시고 카페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카페로 들어서는 또 다른 누군가를 보고 시어머님은 그대로 쓰러질 뻔하셨어요. 넌 네가 어떻게 여기에? 저 석재입니다. 제가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어머니. 카페로 들어선 건 바로 어머님이 평생을 애타게 그리워하셨던 둘째 아들 석재였습니다. 시어머님은 그 즉시 시동생을 껴안고 평생 그리웠을 둘째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대체? 어떻게 내 아들 석재가 내 눈앞에 나타나? 내가 평생 널 가슴에 묻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남편과 시동생의 얼굴이 워낙 닮아 있었기에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시어머님은 한눈에 시동생을 알아보셨어요.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달라 말투도 옷차림도 남편과 조금은 달랐지만 시어머니의 눈은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시동생이 눈물을 떨구며 어머님을 부르자 시어머님도 46년 전 헤어졌던 그때 아기 대하듯 시동생을 껴안았어요. 어머니, 저 이제야 왔어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시어머님은 시동생의 두 손을 꼭 붙잡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되찾은 사람처럼 우셨어요. 아니야, 하나도 늦지 않았어, 석재야. 내 아들 석재야.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이 못난 엄마를 잊지 않아줘서 이렇게라도 다시 내 품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렇게 긴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모자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늦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시동생은 시어머님이 조금 진정되시자 또 다른 반가운 사람을 소개했어요. 어머니, 여긴 제 아내 될 사람이에요. 지연아 인사드려. 이분이 내 친어머니셔. 어머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사드려요. 저 석재 씨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아이고, 복덩이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구나. 내 아들 석재만 돌아와도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며느리까지 생기다니. 세상에 이런 날이 오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들의 눈물겨운 만남은 카페 사장님은 물론이고 옆에 있던 손님들의 눈시울을 적실 만큼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사연이 너무 딱해서 나까지 울고 말았네요. 이젠 헤어지지 말고 온 가족이 다 행복하게 사세요. 이건 저희 가게 쿠키인데 만남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두 아드님이 정말 똑같이 생기셨네요. 그럼요. 둘 다 내 아들인걸요. 네 배로 한날 한시에 낳은 내 아들들이요. 저흰 그날 늦은 밤까지 시동생을 다시 만나게 된 기적 같은 일을 시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님은 당장이라도 제 친구 수키를 찾아가겠다고 성하셨죠. 우리 큰며느리 친구분이 우리 가족의 은인이네, 은인이야. 그때 얼굴 알아보지 못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겠어? 예, 어머마, 너 그 친구한테 꼭 이 은혜를 갚아야 한다. 아니다, 내가 갚을 테니까 그 친구분 연락처 좀 다오. 시어머님은 그로부터 며칠 뒤 기어이 제 친구 수키에게 연락하셔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사례를 꼭 하고 싶다고 몇 번이고 사정하셨어요. 아유, 어머님, 저 이런 거 받으면 수영이한테 혼나요. 전 그저 어머님과 가족분들이 행복해지셨다면 그걸로도 정말 기쁘네요. 정 그러시면 가끔 저 어머님 가게 반찬이나 몇 번 싸주세요. 어머님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으시다면서요? 아유, 그거야 걱정 말아요. 내가 앞으로 평생 수키 씨 반찬을 책임질 테니까. 덕분에 수키는 저희 어머니 반찬을 평생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네요. 그로부터 2달 뒤 시동생은 드디어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동서는 성격도 좋고 참 예의 바른 사람이더라고요. 동서는 저희 시어머님을 볼 때마다 아직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전 어머님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젊었을 적 어머니 고생한 것도 슬프고 그이가 친부모님을 찾아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알아서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나 봐요. 눈물 많으신 저희 어머님은 그때마다 동서 손을 꼭 붙잡고 같이 우신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시동생 결혼식 전에 혼주석에 앉아 계실 어머니가 너무 많이 우시지 않도록 특훈을 하기도 했답니다. 어머님, 도련님 식장에서 입장하실 때
너무 슬플 것 같으면 그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분 있죠? 그분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예 속으로 노래 부르시던가요, 그냥. 그래도 될까? 아휴, 지금 생각만 해도 눈물 날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리 어머님 정말 못 말리겠네. 결혼식 전부터 걱정이 많으셨던 시어머님은 그래도 가끔 시동생과 동서를 보며 웃기도 하시고 당당하게 혼주석을 빛내주셨습니다. 시동생의 양부모님도 돌아가셔서 자칫했으면 혼주석이 비어있을 뻔했는데 극적으로 이렇게 온 가족이 만나게 되어 무사히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네요. 시동생의 결혼식 중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편지 낭독 시간이었답니다. 시동생은 절절한 목소리로 46년 만에 만난 어머니께 편지를 올렸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라는 호칭을 46년 만에 불러봅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면 전 영영 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평생 마음속으로만 그리워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양부모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친어머니는 절 버린 사람이 아니라 온 몸으로 지킨 사람이시다. 전 친어머니와 양부모님 모두에게 사랑받은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오늘 제 옆엔 평생 함께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이 어머니와 형을 다시 만나면서 완성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절 잊지 않아 주셔서, 그리고 여전히 제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어머니, 이젠 전 더 이상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 아들로서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시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낭독했고 하객 모두가 눈물을 닦으며 큰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동서의 부모님과 가족들도 시동생을 따뜻하게 안아주셨고요. 시동생의 결혼식은 제가 본 결혼식 중에 가장 따뜻하고 감동적인 결혼식이었어요. 몇 주간 신혼여행을 다녀온 시동생 부부는 남양주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제 친구 수키의 부동산에서요. 아유, 내가 다른 고객들한테 사과하는 수가 있어도 두 사람 집은 무조건 제가 책임져야죠.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괜찮은 집으로 리스트를 아주 쫙 뽑아놨어요. 이쯤 되면 제 친구 수키야말로 정말 저희 가족들의 은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다 갚고자 누구 이사할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친구네 부동산을 추천하곤 해요. 제가 소개해줘서 계약도 몇 건이나 진행된 것 같더라고요. 수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다 갚으려면 멀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 참 뿌듯합니다. 며칠 전엔 시동생 부부 어머님이 시동생의 양부모님 납골당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비록 사진으로 뵙지만 두 분 어르신 인상이 참 좋으시더구나. 내가 그분들 살아생전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걸 못하고 이렇게 늦게 인사드리게 됐네. 얼마나 죄송하고 감사한 일이니 글쎄. 납골당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젠 정말로 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내 아들, 내 며느리, 그리고 날 대신에 이 아이를 지켜주신 두 분께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날 이후 식구가 많아진 저희 시댁은 매일이 복작복작 사람 사는 냄새가 납니다. 어머님, 형님, 저는 왜 멸치볶음만 하면 과자처럼 딱딱해지는 걸까요? 비법이 있으면 저도 알려주세요. 애교도 많고 살가운 저희 동선, 이렇게 요리법을 물어보며 어머님 곁에 쪼르르 달라붙곤 합니다. 처음엔 수줍어하던 어머님도 요즘은 동서의 애교에 자꾸 웃음이 나신대요. 아이고, 그거 뭐 어렵다고. 내가 차근차근 알려줄 테니까 한번 해보렴. 가끔은 동선의 부모님이나 저희 부모님도 시댁에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요즘에 전 이렇게 복작복작 사는 게 정말 행복하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집에서 가족들끼리 밥을 먹고 웃고 떠드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요즘에서야 깨닫게 되네요. 서로 안부를 묻고 밥 한 끼를 나누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세월을 돌아서야 만나게 된 인연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살아가는 지금, 전 매일같이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 감사함을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말이죠. 그럼 이만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